특별히 더 보태시고 싶거나 네. 또는 같이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좀 굉장히 훌륭한 이제 내용과 또 이제 활동들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공급자로서 공급자로서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포장을 없애보자라는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느끼는 게 많고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포장을 없애기도 하고 이제 이런 쓰레기의 문제, 이런 사회 문제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 쓰레기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쓰레기가 왜 많이 양상됐고 왜 그 쓰레기를 안 썩는 질이 안 좋아지는 쓰레기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좋은 말씀들을 들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비 문화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작년에 있었던 그런 쓰레기 대란 이후로 이러한 그런 당황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플라스틱에 대한 혐오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플라스틱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일회용품들로 소비되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구라는 환경에서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값싸고 위생적이라는 그 효용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품을 당장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비 문화,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물건을 버린다는 개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뭐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뭐 대한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지하지만 좀 더 건강했던 소비 문화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지출액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꼭 사야 되는지, 그리고 반복돼서 지출하는 어떤 품목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왜 나는 이 제품을 이렇게 자주 사는지, 좀 더 길게 쓸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쓰레기의 총 양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들로 가볍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른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이어서 임 대표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맡은 임송택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상당히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고 또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코멘트 하실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토론자로서 간단하게 그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코멘트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음식물의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이윤희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윤희 연구원님하고 저도 이 음식물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과거부터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많이 해왔던 사이입니다.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게 그 음식물과 관련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데이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고기만 안 먹어도 이 식생활에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굳이 채식 식단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또는 어류 이런 식품들을 먹는 데 있어서 적어도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는 채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들이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는 소고기만 조심하자. 그리고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를 식용으로 먹기 시작한 게 한 200~300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다 소를 동력으로 밭갈이 동력으로 사용했었던 거죠. 왜 과거에는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먹이는 것만큼 고기가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아시는 내용들도 계시겠지만 10kg 정도의 사료를 먹여야지 1kg 정도의 이제 소고기가 생산이 되는데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1kg에서 3kg 정도의 사료면은
1kg의 고기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소고기를 조심하자. 또 하나는 제철 음식, 제철 농산물을 먹는 것이 이제 가장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 겨울철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고탄소 식품이면서 유기농 식품으로 지금 인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모순된 상황인 거고, 겨울철에 가온 재배를 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 고탄소 농산물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각종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량이 한 7분의 1 정도가 음식물 폐기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15% 정도를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 소고기 안 먹는 거, 제철 농산물 먹는 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 세 가지 다 크게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 포장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적절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해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폐기물, 특히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문제가 그렇게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일반 플라스틱 대신에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소재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좀 아쉽게도 자신있게 그렇다라는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옥수수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기 중의 탄소를 옥수수가 고정해가지고 그걸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 비료, 농기계 연료가 또 투입이 되는데, 이 얘네들은 화석 연료고 이 농약, 비료, 연료를 사용했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해보면 불행히도 석유로 뽑아내서 플라스틱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게 실제 실화인데, 한 5년쯤 전에 이 옥수수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도마를 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량을, 탄소 라벨링 인증을 받으려고 이제 한 사업자가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이분은 이제 당신이 만든 도마가 석유로 만든 도마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도마가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도마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원료는 이제 PLA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칩이 되는데, 그 칩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돼서 다 인터넷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보다 여전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긴 받으셨는데 일반 플라스틱 도마보다 약 3배 정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인증을 받으셨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칙이 이제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듀스, 리유스, 이제 리사이클이 있는데, 의외로 여전히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리듀스, 이제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빨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빨대를 이제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쓴다고 하면 아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스탱, 여러 번 쓸 수 있는 스탱 빨대를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플라스틱 빨대가 됐던 스테인리스 빨대가 됐던 되게 버려지는 과정에서 리사이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되는 건데, 우리가 3번째 단계보다는 2번째 단계, 2번째 단계보다는 첫 번째 단계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소비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있거든요. 절대로 마지막 단계 리사이클이 잘 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마지막 그 덕질의 여러 가지 신선한 그리고 실천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자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런 개인적인 실천을 떠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취지에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도의 개선이 상당히 그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개인의 각성과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특히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 특히 이제 일회용 컵과 관련해서 이 컵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현실 좋은 제도기는 한데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일회용 일회용 용기에 대한 이런 보증금 제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소주병과 맥주병의 이 보증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예요. 전 세계에서 이 음료 용기 중에 가장 많이 재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소주병과 맥주병이거든요. 그 이제 보증금 제도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성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성공을 하는 거지, 무조건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특성상 이제 보증금으로서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유리병이라고, 얘네들도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소주병, 맥주병만 성공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음료 용기들은 보증금 제도가 다 실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 둘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몰라도 일회용 컵의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로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로서 강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을 이제 제한하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 지금도 많은 매장에서 그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알바생들이 자기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지배인이 또 계산을 해보면 그 알바들이 컵 씹는 시간보다 일회용 컵 주는 게 더 경제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가 강하게 발의가 못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환경부가 강하게 그 지도 단속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일회용 컵에 대해서 가격 차별화를 강제화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커피를 이제 다회용 컵에 받아가지고 머그잔에 받으면 3,000원에 판매할 때, 일회용 컵에 담으면 3,500원 내지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강제하고, 그것을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 회사도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 이제 이 환경부가 일회용 컵을 강제하는 부분은 경제성 측면에서 손해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 일회용 컵 쓰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차별화를 하게 되면 알바생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회사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 좀 더 일회용 컵의 사용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경호 대표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힙커에 관한 소개와 함께 소비문화 중요성 강조해 주셨고요. 임 대표님께서 저탄소 방사이 되기 위한 3가지 요령, 그리고 포장재에 있어서 바이오매스를 쓰는 경우 약간의 부작용, 예를 들면 토지나 에너지가 식품과 경쟁이 되거나 화석연료 역시 들어간다는 말씀해 주시고, 일회용 컵 보증제 촉구 활동은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차별화와 같은 좀 더 강력한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에서 계신 분들 혹시 질문을 좀 뭔가 필요하시면 먼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오늘 발표해 주시는 3분 내지는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 포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좀 받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좀 말씀을 좀 축약적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은 한 서너 분 정도 더 받고 몰아서 또 의견 듣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시는 선생님.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 비계부 활동하고 있는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최지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 조던의 아름다운 너머라는 전시를 갔다 왔는데 그 작품이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제 일반적인 예술 작품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너머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 다룬 전시인데요. 플라스틱이나 폐 비닐봉투 등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작품들도 있는 그런 전시인데 그 전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전시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고 환경에 조금은 좀 관심이 없으시거나 조금 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시가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이 적지 않지만 사실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편한 것들을 고발하는 성격 때문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사실은 이러한 행동의 맥락이 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회용품 랩핑 작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혐오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불편하게 받아들이거나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말씀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환경 캠페인에 관해서 대중 수용성 여부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를 의견 주신 걸 이해가 됩니다. 예. 또 아까 옆에 선생님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건설 감리를 하고 있는 추현엽이라고 합니다. 그 바이오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 그 분리수거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잘 안 찢어지면서 100% 먹는 비닐봉지 개발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일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잘 안 찢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해가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근데 이게 좀 정부에서 그러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되는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연구 자체에서 끝나버리고 학계에서는 학계에 따로 놀고 어떤 그 발전적으로 어떻게 이게 생활하고 밀접하게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걸 좀 장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책이 지금 없는 건지 그러면 연구로서 끝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네. 한 분 정도 더 의견을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실까요? 네. 지금은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신데 조금 이따 생각나시면 하시고요. 그러면 최지은님께서 환경 캠페인의 양면성이 있는데 대중 수용성을 좀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박정현 박사님께서 안 찢어지는데 어떻게 분해를 시킬 거냐에 관한 답변과 함께 정부 그 지원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뭔가 그런 걸 절박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나게 하는 것들을 해올 것 같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오는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환경 동아리를 오래 해왔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재밌죠. 친구들이랑 환경 동아리라고 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캠페인하고 이런 거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친구들이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 환경 동아리가 이제 활동량이 좀 저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일상과 자기 일터에서 활동하던 게 예전에 활동하는 거와 완전 다른 거죠.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급격히 떨어져서 저희가 다 같이 모였는데 일회컵에 다 같이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불편해하기도 해요. 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좀 눈치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불편들과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 불편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자극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말 다 자기 생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서 여러분 뭘 하냐면은 환경 다짐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나는 정말 그 하루만이라도 뭘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1년 생활을 반성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매개의 촉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건데 저는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 문화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사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실에서는 소비 문화를 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한다 하면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소비를 촉진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 눈에 맞춰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 눈에 맞춰서 이 사람이 이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 배척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와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해결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강하게 만드느냐는 영업 비밀이고요. 농담이고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화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제가 근데 뭐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제가 개발한 부분이 있고 그 임송택 대표님과 이제 그 선생님과의 그 답변을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같이 답변드리면 현재 석유계로 만든 플라스틱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페트병이라는 얘가 PP병을 못 만드는 이유가 플라스틱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가가는 것들이 다 달라서 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 전체 모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물성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특정 바이오 플라스틱이 왜 되어야 하냐는 아까 거북이 코에 낀 그런 것처럼 안 썩고 가만히 어차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빨대 같은 건 거의 10초도 안 쓰는데 이것을 이제 버렸을 경우에 썩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면 이거는 CO2보다 썩는 게 더 우선이 되는 요소가 있는 거고 이 생산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CO2 줄이는 게 더 목적이 되는 거라서 각 용도에 맞게 다변화해야지 한 가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곡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썩는 플라스틱이 옥수수로 만드는 루트도 있지만 저기 독일 바스푸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에서 만드는 그 흰색 그 봉투가 석유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때문에 만능 통치약은 낼 수 없고 어떤 특정 목적에 있어서는 빨리 분해내야 하는 목적이 있고 어떤 데는 사실 안경 같은 거 써두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한 소재가 필요할 거고 목적에 따라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손을 번쩍 들고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환경
네, 좀 관심이 많은 일반 직장인이고요. 1교시부터 3교시 그리고 토론까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첫 번째 강의부터 세 번째 강의까지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게 이 강의 자체가 탄소 발자국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 이런 데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상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고기가 생산이 되고 할 때 물의 낭비라든지 아니면 토지가 낭비되는 거, 산림이 파괴되고 또 동물들이 축산에 있는 축사의 동물들이 분뇨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분뇨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 수질 오염을 시켜버리고 또 다른 또 탄소나 질소를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약간 생략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장식 축산에 관한 의견을 좀 물어보신 것 같고요. 또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냥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는 일상에서 일단 임성택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차피 분리수거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사다가 넣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플라스틱들을 어떻게 분리 배출하면 좋을지 아니면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저희 동네에는 더피커처럼 이렇게 포장 안 하는 그런 상점이 없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아무리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다 소분돼서 뭐 피망이나 이런 것도 다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 있고 시장에 가더라도 이미 다 이제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그람을 재서 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도 일상에서 정말 뭐 끝까지 노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공장식 축산에 관한 얘기는 이윤희 연구원님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해하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 박사님이 우리 오늘 끝나기 전에 몇 개 꼭 외워가야 된다 이러셨잖아요. 플라스틱 몇 개의 이름이랑 분리배출 요령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트를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떻게 소비자들이 행동을 하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최진님이랑 우리 박 대표님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대신 저도 이 발표를 준비를 할 때 한번 그걸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이라는 게 되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냥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저비용이긴 한데 그 영향 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단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라는 이유로 그 환경 영향이라든가 기후변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파악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저도 못해서 그리고 임성택 대표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의 온실가스 배출 개수, 그래서 배출 개수라고 하면 그 원단이 아까 제가 한국에서 국내 DB 쫙 이렇게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렸을 때 이름은 저탄소 농축산물인데 축산물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걸 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장식 축산이라고 이거 말해지는 거 그리고 유기농 뭐 이렇게 뭐 방목형 그것의 차이를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조금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당장 내일인데요. 네. 사단법인 환경정의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답변을 다 듣고 네.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그거 말고 다른 이렇게 뭐 행동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은 그쪽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뭐 고탄소, 저탄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제가 그 박사과정으로 연구를 했던 게 친환경 행동 유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러니까 원래 에코 디자인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행동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저희 뭐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이런 데서 나가서 강연 사람들한테 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소확행,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후행동 그런 용어도 쓰고 즐겁게 하자 뭐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해봐도 이게 쉽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할 때 그 전에 기후변화 행동이라는 거는 사실 죄책감이라던가 불편함에만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트로스 그런 것도 사실 저 그 무비 못 봤거든요. 보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그걸 이렇게 엄마 알바트로스가 플라스틱 덩어리로 된 걸 먹이로 착각을 하고 새끼 새한테 주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엄마랑 동생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약간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 계속 남고 너무 힘들다, 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주냐.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 문제 그런 행동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미끼를 사탕으로 주듯이 즐거운 거 내가 좀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제 소고기 용료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기가 좀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제 건강에 이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줄임으로써 제 몸이 가뿐해지고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거든요. 식구가 원래는 남편이랑 단둘이 살다가 아이가 생기고 엄마랑 여동생이 올라오는 식구가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집에 퇴근하면 가자마자, 그러니까 저희 정수기가 없어요. 더 이상의 가전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정수기를 안 썼는데 그러면 생수를 사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짜 페트병을 이만큼을 해서 갖다 버리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정수기 놓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 수돗물을 먹기는 또 집안에 반대가 있어서 브리땡이라는 이렇게 주전자형으로 된 그걸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쓰면서 느낀 건 정말 쓰레기로부터 해방? 더 이상 나는 퇴근하자마자 페트병을 들고 이렇게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좀 하시면 이후의 행동은 여전히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기쁨을 느끼는 최지은님처럼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저런 피커 같은 데가 없는 네네. 이해했습니다. 소비자들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그래서 기업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영상에 나왔던 친구가 금자라는 친구인데 망원시장에서 알맹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망원시장에 살고 있는데 그 검은 봉투에 너무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상인회를 설득해서 망원시장 내에서 용기를 가져오거나, 그리고 이제 검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이제 컨버스백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 지역 카페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경기 선순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알맹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모마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이제 매장들이 나오고, 그런 대기업들도 그런 걸 할 때마다 너무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도 개선과 기업을 압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민 10,000명, 1,000,000명이 같이 하더라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기업한테 요구해서 이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의외의 이야기지만 스타벅스는 컵 보증금제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컵을 주죠. 929개의 컵을 주고 가장 많이 주신 M 브랜드에 가까워지고 나서 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스타벅스여가지고 스타벅스에 컵을 가져다 드렸어요. 계산을 이제 하는데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10개 이상을 모아가면 이제 300원을 할인을 해주시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알고 스타벅스가 이걸 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스타벅스 좋네. 그럼 스타벅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뭔가 스타벅스의 이미지 개선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업은 어떻게든 손님을 끌고 자기들의 이익을 남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의미 부여를 갖고 또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서 뭐 스타벅스 광고를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다 주슨 컵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활용 플라자에 지금 가져다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 모아가지고 그 서울시 세활용 플라자에서도 꼭 받으신다고 해서 소재은행이라는 데서 다른 소재로 만드는 이제 그쪽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방법은 되게 많고 근데 이게 개인의 불평과 개인의 짜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신경질 나고 화가 나가지고 빠띠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힘들고 이게 너무 짜증이 날 때는 주변에 이런 불편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바꿔나가고 기업을 자극하고 국가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지만 개인의 불편함으로 머물지 않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참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덤핑커가 없고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정식 샵으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샵은 2군데 그리고 시장, 알맹시장까지 해서 3군데가 있는데요. 전국에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스팟이 3군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사실상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나는 실천하고 싶은데 제로웨이스트 샵이 내 주변에 없어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절망을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들은 사실 그럴 때 좀 동떨어진 단어들이 저희는 제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대화가 있는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트를 가셨을 때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들은 사실 포장 겹겹이 있으니까 깨끗하겠다와 뒤편에 있는 그 성분표, 원산지표 이런 것들로 밖에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시는 것들 반경으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전통시장도 다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지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나는 요즘 많이 완화됐어요.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샵을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시장이라던가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요청을 좀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받거든요. 정말 이상한 애가 찾아왔다. 다음에 오면은 눈을 안 맞추시려고 정도로 많이 이제 저희를 이제 배제하셨는데 요즘은 뭐 저희 쓰레기 만들기 싫어서 그래요. 플라스틱 안 쓰려고 해요 하면서 그런 시장 상인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뭐 화내시고 그렇게는 안 판다고 하시면은 거기서 안 사시고 다른 데 가서 사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마트에서 했던 것 중에서 쓰레기 관찰일지를 쓰셨는데 이제 그게 먼저 시작이겠죠. 그 중에서 내가 식재료를 뭐를 좀 많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부터 줄여보자. 그래서 내가 제일 주식인 쌀을 예로 들자면은 쌀을 많이 소비하는데 다 비닐 포장이야. 그건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배로 떠서 주는 데를 한번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보시면 일단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천을 할 때 그런 대화가 있는 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신뢰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소비 문화의 지금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많이 줄여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 정도 괜찮을까요? 네. 플라스틱 얘기 아까 꼭 외우고 가라고 하신다고 좀 강조를 해주시면 그것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플라스틱 아까 5대 범용 플라스틱을 이게 따로따로 배분하셔야 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아까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저가 이제 출연연이라는 기관이 정부와 이제 기업 사이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분들도 많이 만나고 기업분도 많이 만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진짜 널리 퍼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걸 하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식품 포장재 시장이 300조인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것을 기업이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포장재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작고 완벽하게 친환경적일 수 없겠지만 좀 더 작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복잡하게 화려하게 돼 있는 애들은 분리 재활용 혹은 업사이클링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고 색깔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캡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의 매력을 느끼고 구매를 해야지 기업들이 그런 거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전에 그 쓰레기 파동 전에는 대기업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플라스틱 관련해서 사업을 다 접고 기존의 플라스틱만 보수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쓰레기 파동 이후로 이제 저희랑 협상 테이블에 와서 자꾸 개발하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포장 아까 포장재 없는 거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제일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식품 포장 쪽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산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냥 마트 그 집에 들고 갈 때 그런 비닐봉투는 원소재로 되어 있는데 정육 소재라든지 아니면 과자 봉지, 라면 봉지들이 왜 은박이 쓰여 있거나 불투명한 뭔가가 쓰여 있는 이유가 산소를 막는다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은 100%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 포장재 관련해서는 좀 더 유통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좀 심플한 것을 구해야지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되는 그러한 은박이라든지 그런 소재지를 담는 그런 것들은 환경 같은 플라스틱 물론 플라스틱이 환경을 일으키지만 그거보다 효과가 2~3배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서 없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영수하겠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께서 공장식 축산 이은희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코멘트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장식 축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식품 용기 관련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시행하다시피 하는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쓰레기 종량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성공했고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2번째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부분이죠. 이 2번째 제도는 지금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도 많이 혼입돼서 버려지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이 식품 용기 형태로 해서 오염된 식품 용기 형태로 해서 재활용 폐기물 쪽에도 많이 혼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 배출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독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상당히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되는 률은 그보다 많이 낮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재활용 수거되는 폐기물의 질이 낮아서 그런 건데 그 질이 낮은데 그 질을 낮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식문화랑 연관이 되어 있는 데서 쉽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데에서 해결되지는 않고 좀 더 깨끗하게 씻어서 버린다든지. 근데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그거를 잘 실천을 해도 한 명만 거기에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넣어버리면 전체 재활용 폐기물의 수준이 한꺼번에 떨어지거든요. 마치 우리 속담에 술 항아리에 똥물 한 방울만 넣어도 똥물 한 항아리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이게 유럽이나 일본의 폐기물 청산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저는 알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분리 배출이 상당히 관건이다. 이 식문화랑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공장식 축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수질과 대기 쪽의 환경 오염 문제에 있어서 공장식 축산보다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무허가 소규모 축산의 환경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무허가 축산들의 경우에는 통계조차 안 잡히고 있어요. 무허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이 이 관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생존권과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 무허가 축사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혀 방지시설도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특히 수질 오염이 상당히 심해서 물론 총량으로 봐서는 공장식 축산에 의한 환경량이 더 클지 몰라도 단위 중량당 소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당으로 놓게 되면 공장식 축산의 환경량이 상당히 적고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축산업의 환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식 축산을 관리하기보다는 무허가 소규모 축사를 관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장식 축산이 이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문제, 동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이게 축산업하고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대단히 많은 축산 분뇨가 배출이 되고 있고 그 축산 분뇨의 90% 정도가 퇴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퇴비가 다 그대로 지금 농가 밭에 비료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농민들이 땅에 필요한 비료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을 이미 화학 비료로 투입을 합니다. 이미 화학 비료로. 충분히 비료를 투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축산 분뇨 퇴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종 부분에 과잉의 비료가 투입이 되고 그게 비가 오면 그대로 호수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부연항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축산업계지만 실제로 과잉의 비료를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농업 분야이고 전통적인 농업 분야에서 화학 비료의 양을 줄이면 비로소 축산 분뇨 퇴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 과잉이 아니라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농민들에게 이걸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유인책을 만들기도 어려워서 상당히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축산의 환경 영향과 전통 농업의 환경 영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이 2시간이었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코멘트를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좀 네, 큰 소리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온 성북문화재단에서 식문화를 중심으로 일을 좀 벌이고 있는데 청년 팀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제철 과일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많은 좋은 말씀 듣고 질문들도 유명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민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나.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식탁으로 그걸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강연의 방식이나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유효하고 좋은 말로 돌아오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주방이 딸려 있고 식탁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좋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질문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고 앞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과 제철 과일이라는 팀의 식탁에 오셔서 이런 좋은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보다 소고기 없는 식탁이 정말 맛있다는 걸 같이 먹게 하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윤선생 씨도 박수 주셨습니다. 짧기도 하고 엄청 길고 깊은 얘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거를 옆에 있는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개인이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해야 될 역할에는 기업이나 제도나 또는 동네 사람들과 대화나 또는 압박이나 아까 시즌님 공격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도 바꾸는 노력이 최대한 필요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하시죠. 그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답을 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기는 거는 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오늘 했던 내용들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게시판에 발표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동영상도 게시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민정책 포럼에서 이 주제 말고 이어서 좀 더 뭔가 같이 논의를 하고 싶거나 공부를 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통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셨고 또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호 의원님은